재벌은 자신의 아기가 단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저택의 청소부가 아기를 품에 안자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일이 일어났다. 이 이야기 속에 진심으로 몰입하셨다면 댓글에 숨결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단지 숨쉬며 살아있다는 그 기적을 함께 되새깁시다. 3월 15일 새벽 서울 한남동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강씨. 저택에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윤혜리는 매일 반복되는 청소 일과 중에 2층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몸을 굳혔다. 새벽 4시 그 날카로운 비명은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렸다. 강태욱 회장의 아내 박수진 여사가 예정일보다 3주 앞서 조산 진통을 겪고 있었다. 그녀를 덮친 고통은 이전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강도로 그녀를 잠에서 깨웠다. 아래층에서 윤혜리는 상황에 긴박함을 온몸으로 느꼈다. 강태욱은 평소 차분하고 흔들림 없던 목소리가 떨리며 기사에게 다급한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윤혜리가 강씨 가문에서 일한 2년 동안 그토록 절박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빨리 차를 준비해. 지금 당장. 강태욱의 목소리가 저택을 울렸다. 혜리는 평소라면 감히 올라갈 수 없는 2층으로 걸레를 내던진 차에 뛰어올랐다. 안주인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직감이 그녀를 이끌었다. 주인 침실에 들어선 순간 그 광경에 그녀는 얼어붙었다. 수지는 침대 가장자리를 붙잡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창백한 얼굴에 땀이 흥건히 배어 있었고 그 아래로는 붉은 핏자국이 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다. 혜리 씨. 수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평소 혜리에게 가장 인간적으로 대해주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혜리는 본능적으로 달려가 수진의 손을 잡았다. 하얀 유니폼이 핏자국으로 더러워질 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강태욱은 와이셔츠 차림 그대로 아내를 안아들었다. 괜찮아요, 여보. 차가 왔어요. 조금만 참아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두려움은 숨길 수 없었다. 혜리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회장님,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강태욱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뒷자리에서 부인을 부탁해. 제네시스 방탄차는 서울의 텅 빈 새벽 거리를 가로질렀다. 빨간 신호등도 무시한 채 시속 120km로 달렸다. 혜리는 뒷좌석에서 수진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녀의 맥박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아기, 제발 우리 아기만이라도. 수진의 말은 속삭임처럼 희미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는 이미 의료팀이 대기하고 있었다. 수진은 즉시 분만실로 옮겨졌다. 강태욱이 따라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그를 막았다. 회장님, 여기서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강태욱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재계의 실세로 알려진 강철 같은 기업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는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다. 내 아내를 살려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윤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자라고 있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세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바뀌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분만실 문 위에 붉은 등이 켜졌다. 수진의 취약한 모습에 혜리는 본능적으로 행동했다. 그녀는 수진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자신의 흰색 유니폼에 묻을지도 모르는 핏자국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혜리 씨, 우리 아기, 제발 우리 아기만이라도 살려주세요. 그녀의 초록빛 눈동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혜리는 목이 메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강태욱은 사랑하는 아내를 팔에 안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조금만 참아요. 차가 왔어요. 반드시 살릴 거예요. 그 다음 30분은 혼돈 그 자체였다. 강씨 가문의 방탄 제네시스는 텅 빈 서울 거리를 시속 120km로 달렸다. 빨간 신호등도 무시한 채 질주했다. 뒷좌석에서 혜리는 수진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강태욱은 마치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운전대를 움켜쥐고 있었다. 빨리. 그의 중얼거림은 기도와도 같았다. 혜리는 수진의 맥박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시간은 너무나 천천히 흘렀다. 회장님 곧 도착할 거예요. 혜리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그러나 그녀 자신도 자신의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알고 있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는 이미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다. 강태욱이 전화했을 때
병원 이사장이 직접 최고의 의료진을 소집한 것이다. 수지는 즉시 분만실로 옮겨졌다. 강태욱이 아내를 따라가려 했지만 중년의 간호사가 그를 막아섰다. 회장님, 여기서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내가 들어가야 해요. 내 아내예요. 그의 목소리는 병원 복도를 울렸다. 간호사는 단호했다. 회장님께서 들어가시면 수술에 방해가 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실 거예요. 재계의 실세 강태욱의 반응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병원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의 손등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느끼지도 못하는 듯했다. 내 아내를 살려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리는 그런 강태욱을 처음 보았다. 이사회에서도 기자회견에서도 심지어 가장 어려운 경영 위기 속에서도 그는 항상 냉철하고 계산적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해리는 이 순간이 그들 모두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조용히 한쪽 구석에 앉았다. 강태욱은 분만실 문 앞을 계속해서 서성거렸다. 괜찮을 거예요. 해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욱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해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감정이 있었다. 두려움, 무력감, 그리고 깊은 후회. 수진이가 내게 아이를 갖고 싶다고 했을 때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나는 바빠서 계속 미뤘어요. 일이 중요하다고, 회사가 먼저라고. 해리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이런 사적인 고백을 들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지만 지금 강태욱에게는 누군가 필요했다. 만약 수진이가,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러갔다. 분만실 문 위의 붉은 등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각자의 두려움이 자라고 있었다. 대기실의 시간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천천히 흘러갔다. 해리는 강태욱의 지시를 무시하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떠나야 한다는 이성과 남아야 한다는 직감이 충돌했다. 새벽 요구갑시 30분, 이재영 교수가 분만실에서 나왔다. 그의 표정만으로도 나쁜 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천천히 수술용 모자를 벗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강태욱에게 다가갔다. 회장님, 이 교수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아기는 살렸습니다. 강태욱의 얼굴에 잠시 안도감이 스쳤다. 하지만 이 교수는 말을 이어갔다. 박 여사는 10분 전에 과다출혈로. 말을 끝내기도 전에 강태욱의 비명이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라기보다는 영혼이 찢어지는 소리에 가까웠다. 그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해리는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수지는 단순한 고용주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해리를 인간으로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추운 겨울날, 해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직접 죽을 끓여준 사람, 해리의 어머니 생신에 선물을 보내라고 권한 사람, 해리의 꿈을 물어본 유일한 사람.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 교수는 계속했다. 아기는 중환자실에 있습니다만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폐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고 호흡 곤란이 심각합니다. 생존 가능성은 아마도 1시간 정도입니다. 강태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피로 충혈되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공허했다. 아들의 생존 가능성이 1시간이라는 말은 마치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았다. 회장님, 이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저희가 가진 모든 의료 기술을 동원하고 있지만 가능성이 매우 그만. 강태욱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해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떨리는 손을 주먹 쥐었다. 강태욱의 표정이 점점 변하고 있었다. 처음의 충격과 비통함은 이제 무언가 다른 것으로 바뀌고 있었다. 무감각함, 아니 증오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아이는, 강태욱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내 아내를 죽였다. 해리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회장님.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그건 아기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아들이에요. 강태욱은 해리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담긴 차가움에 해리는 한 걸음 물러섰다. 그 아이는 내가 사랑한 유일한 여자를 앗아갔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내게는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는 등을 돌려 병원을 빠져나갔다. 첫 숨을 겨우 쉬고 있는 아들을 보지도 않은 채. 이 교수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해리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가족입니까? 해리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가정부입니다. 이 교수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다. 그는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말하고 싶었지만
해리의 눈에 담긴 간절함을 보고 망설였다. 아기를 볼 수 있을까요? 해리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였다. 이 교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짧게만 가능합니다. 그는 해리를 신생아 중환자실로 안내했다. 차가운 기계음과 모니터 소리가 가득한 비인간적인 공간. 해리는 교수를 따라 걸으며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어떤 힘이 그녀를 아기에게 이끌고 있었다. 그것이 운명인지 단순한 동정심인지는 그녀도 알 수 없었다. 인큐베이터 5번. 해리는 그녀가 평생 본 가장 작고 연약한 생명체를 보았다. 붉은 빛이 도는 반투명한 피부, 코에 삽입된 가능관, 그리고 작은 가슴에 연결된 모니터 케이블들. 아기는 마치 죽음과 싸우듯 작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만져도 됩니다. 김지원 간호사가 인큐베이터의 작은 구멍을 가리키며 말했다. 해리는 떨리는 손으로 구멍에 손가락을 넣었다. 아기의 손을 부드럽게 만졌을 때 놀랍게도 그 작은 손가락들이 해리의 손가락을 꽉 움켜쥐었다. 예상치 못한 힘이었다. 그 순간 해리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깊이 변화했다. 이 아기는 그녀의 아이도 그녀의 책임도 아니었지만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연결감을 느꼈다. 아기의 작은 손가락이 그녀의 손가락을 붙잡은 그 순간 무언가 깊고 원초적인 보호 본능이 그녀 안에서 일어났다. 얼마나 살 수 있나요? 해리가 물었다. 김 간호사는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다. 태어난 지 45분이 되었어요. 이재영 교수님 말씀으로는 15, 20분 정도 남았답니다. 산소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해리는 아기를 바라보며 가슴이 조여들었다. 강태욱의 말이 귓가에 울렸다. 그 아이는 내가 사랑한 유일한 여자를 앗아갔다. 이 무고한 생명이 어떻게 그런 증오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은 없나요? 해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른 치료법이나 다른 의사나. 김 간호사는 공감하는 눈빛으로 해리를 바라보았다. 의료진이 생명 유지 장치를 끄는 것을 고려하고 있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안 돼요. 해리가 거의 소리를 지를 뻔했다. 아직 살아있잖아요. 포기할 수 없어요. 김 간호사는 존중하는 태도로 대답했다. 서울대병원은 한국 최고의 병원이에요. 여기 전문가들이 희망이 없다고 하면 그건 정말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해리는 다시 아기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기적처럼 아기가 처음으로 눈을 떴다. 수진과 똑같은 초록빛 눈동자였다. 그 작은 눈동자에 담긴 생명력이 해리의 심장을 강타했다. 그 순간 해리는 인생에서 가장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 그녀가 책임지고 이 아이를 살릴 것이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확신에 차 있었다. 김 간호사는 해리를 미친 사람처럼 바라보았다. 죄송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아버지의 동의 없이 중환자 상태의 아기를 맡을 수 없어요. 게다가 법적 허가도 필요하고요. 아버지는 그를 버렸어요. 해리의 분노가 차올랐다. 만약 아무도 이 아이를 위해 싸우지 않는다면 제가 싸울 겁니다. 김 간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감정은 이해하지만 현실을 보세요. 신생아 중환자실은 하루에 5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이에요. 약값과 의사 상담비는 별도고요. 해리는 땅이 꺼지는 기분이었다. 하루 50만 원. 그녀의 월급은 65만 원이었고 2년 동안 모은 저축은 고작 100만 원. 불가능한 금액이었다. 눈물을 참으며 해리는 속삭였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 아이는 아무도 없어요. 제발. 김 간호사는 해리의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였다. 15년 동안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일하면서 그녀는 이런 헌신을 보기 드물었다. 사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김 간호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해리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어떤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다. 송미란 선생님이라고 은퇴한 신생아과 전문 간호사가 계세요. 이 병원에서 일하셨는데 비정통적인 치료법을 알고 계시죠? 한국에서는 공식 승인되지 않았지만 그녀가 국경 없는 의사회와 함께 일했던 다른 나라에서는 효과가 있었어요. 해리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다. 하지만 김 간호사가 경고했다. 그녀는 무료로 일하지 않아요. 보험도 적용되지 않고요. 초기 비용만 최소 1천만 원은 필요할 거예요. 해리의 희망이 순간 사그라들었다. 1천만 원, 불가능한 금액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 순간 아기의 모니터가 급격히 삐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화면의 숫자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산소 수치 85%, 80%, 75%.
이재영 교수를 포함한 2명의 의사와 3명의 간호사가 인큐베이터로 달려왔다. 한 간호사가 소리쳤다. 호흡 실패입니다. 이 교수가 빠르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다른 의료진이 소생 장비를 준비했다. 해리는 뒤로 밀려나 인큐베이터를 볼 수 없게 되었다. 그 다음 5분은 해리의 인생에서 가장 길었다. 그녀는 중환자실 문 앞에서 두 손이 멈추지 않고 떨리는 것을 느끼며 서 있었다. 의료진이 아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해리는 조용히 기도했다. 그녀는 종교적이지 않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자신을 듣고 있을지 모르는 어떤 존재에게라도 애원했다. 아기가 살아남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침내 모니터의 불규칙한 삐소리가 안정되었다. 이 교수는 일어서서 이마에 땀을 닦았다. 그의 표정은 지쳐 있었지만 잠시 안도감이 스쳤다. 지금은 안정되었습니다. 그가 해리에게 알렸다. 하지만 다음 위기가 올 경우 아마도 치명적일 겁니다. 해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교수는 한숨을 쉬었다. 아기는 더 발전된 인공호흡기와 병원에 없는 특수약물이 필요합니다. 서울 아동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해리의 심장이 빨라졌다. 희망이 있었다. 그럼 빨리 이송해야죠. 시간이 없잖아요. 이 교수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다. 문제는 아버지의 동의와 최소 5천만 원의 보증금 없이는 이송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5천만 원이요? 해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 교수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솔직히 아마 그냥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해리가 소리쳤다. 중환자실의 모든 사람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아기는 살고 싶어 해요. 싸우고 있잖아요. 이 교수는 지친 듯한 손짓으로 수술 장갑을 벗었다. 이 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윤 씨. 우리는 기적을 만들 수 없어요. 해리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볼게요. 그녀는 중환자실을 뛰쳐나와 병원 로비를 지나 거리로 달려나갔다. 아침 햇살이 그녀를 강하게 내리쬐었다. 시계는 8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기는 이제 태어난 지 1시간이 조금 넘었다. 오래된 스마트폰을 꺼내 김 간호사가 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5번의 신호음 후 거칠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송미란의 목소리였다. 해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위급한 상황, 의사들의 포기 그리고 아버지의 거부. 송 선생은 해리의 이야기를 귀에 깊게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전문적이었다. 법적으로 부모의 동의 없이는 개입할 수 없어요. 송 선생이 말했다. 하지만 아기가 병원 밖으로 나온다면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해리의 심장이 빨라졌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안전하고 무균 상태의 장소, 그리고 초기 약물과 장비를 위한 1천만 원의 선금이 필요해요. 해리는 주저하지 않았다. 구해오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해리는 다시 강씨 저택으로 달려갔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기를 구할 것이다. 자신의 방으로 달려간 해리는 침대 아래에서 비스킷 깡통을 꺼냈다. 2년 동안 모은 100만 원이 그녀의 전 재산이었다. 턱없이 부족했다. 절박한 마음으로 강태욱을 떠올렸지만 그가 도와줄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가치 있는 것을 팔아야 했다. 그녀의 시선이 어머니가 준 금목걸이로 향했다. 그것은 그녀가 가진 유일한 귀중품이었다. 목걸이를 손에 쥐고 해리는 결심했다. 그녀는 지하철을 타고 황학동 시장으로 향했다. 시간이 없었다. 아기의 생명이 위태로웠다. 해리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조금만 더 버텨 작은 아가, 이모가 꼭 구해줄게. 황학동 시장은 이른 아침부터 활기찼다. 해리는 숨을 헐떡이며 금은방으로 향했다. 어머니의 금목걸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해리에게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다. 목걸이를 팔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지금은 아기의 생명이 더 중요했다. 얼마나 줄 수 있으세요? 해리가 목걸이를 내밀며 물었다. 노련한 상인은 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100만 원 드리죠. 해리는 속으로 계산했다. 100만 원의 저축과 합쳐도 300만 원. 여전히 너무 부족했다. 그녀는 인생에서 한 번도 이렇게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240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해리가 필사적으로 흥정했다. 상인은 그녀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해리는 240만 원을 받아 가방에 넣었다. 이제 340만 원. 여전히 1천만 원에는 한참 모자랐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친구 박찬호가 떠올랐다. 찬호는 지금 청계천 근처에서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만난 게 몇 년 전이었지만 그는 항상 해리에게 잘 대해주었다. 해리는 전당포로 달려갔다. 찬호는 그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해리야, 오랜만이다. 어쩐 일이야? 해리는 숨을 고르며 상황을 설명했다. 갓 태어난 아기, 생사의 갈림길,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실. 60만 원이 더 필요해. 정말 급해, 찬호야. 찬호는 해리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들은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다. 해리가 어머니를 간병하느라 학교에 못 갈 때마다 찬호가 수업 노트를 가져다 주었다. 이건 사업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찬호가 말했다. 하지만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다. 6개월 안에 갚는다는 조건으로 700만 원을 빌려줄게. 해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이자는 없어. 하지만 약속은 꼭 지켜야 해. 해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가녀야. 반드시 갚을게. 찬호는 금고에서 돈을 꺼내 해리에게 건넸다. 이 돈으로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1천만 원을 손에 쥔 해리는 즉시 송 선생에게 전화했다. 돈을 구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송 선생은 이미 준비 중이었다. 택시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오세요. 저도 지금 가는 중입니다. 병원에 도착한 해리는 김 간호사를 다시 만났다. 김 간호사는 해리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송 선생님 계획에 대해 들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위험한 도전이에요. 해리는 김 간호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다른 선택이 없어요. 김 간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해리의 결정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감동받았다. 그녀는 15년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일하면서 이런 헌신을 거의 본 적이 없었다. 이재영 교수님이 긴급회의 중이에요. 김 간호사가 말했다. 우리에게 작은 시간적 여유가 생겼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해리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내 경력을 걸고 있는 거예요. 김 간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이건 불공정해요. 아기가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어요. 그녀는 계획을 설명했다. 감시 카메라를 몇 분간 꺼놓고 당직 간호사의 주의를 돌릴 것이다. 해리는 빠르고 조용하게 움직여야 했다. 해리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것은 단순한 직업 상실의 문제가 아니었다. 아기를 훔치는 것은 범죄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준비됐어요. 해리가 말했다. 김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신호를 보내면 움직이세요. 해리는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아기는 여전히 모니터에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를 안아 들고 담요로 감싸 유니폼 안에 숨겼다. 아기의 작은 몸에서 나오는 따스함이 그녀의 가슴에 전해졌다. 김 간호사가 신호를 보냈다. 길이 비었다는 뜻이었다. 해리는 떨리는 다리로 중환자실을 나섰다. 김 간호사를 지나치며 눈빛으로 감사를 전했다. 김 간호사는 긴장을 숨기려 애쓰며 웃음을 지었다. 병원 복도를 걷는 매 발걸음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해리의 가슴 속에는 작은 생명체가 있었고 그녀의 심장은 두 사람분처럼 뛰고 있었다. 조금만 더. 해리가 속삭였다. 곧 안전해질 거야, 제발. 해리는 병원 출구에 도달했다. 아기의 작은 몸이 그녀의 가슴에 붙어 있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마지막 문을 통과했다. 바깥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병원 앞에는 중년 여성이 소형 현대차 옆에 서 있었다. 송미란이었다. 그녀는 60대 초반으로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리하고 단단했다. 윤 씨? 송 선생이 물었다. 해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송 선생님. 빨리 차에 타요, 이라 송 선생이 말했다. 해리가 뒷좌석에 올라탄 순간 송 선생은 재빨리 아기를 살폈다. 그녀의 손은 경험 많은 의료인답게 빠르고 정확했다. 호흡이 불안정해요. 서둘러야 해요. 송 선생은 차를 출발시켰다. 해리는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다. 그 작은 생명체는 너무 가볍고 연약해 보였다. 살 수 있을까요? 송 선생은 백미러로 해리를 바라보았다. 당신의 용기가 놀랍군요. 많은 간호사들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요. 제 선택이었습니다. 아이 이름은 지었나요? 해리는 잠시 생각했다. 민수. 강민수 인. 송 선생은 미소를 지었다. 좋은 이름이에요. 민은 민첩하고 똑똑하다는 뜻, 수는 장수한다는 뜻이니까. 이 아이에게 딱 맞는 이름이에요. 그들은 서울 동쪽 구석 중랑구의 한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송 선생이 말했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서자 해리는 놀랐다. 겉모습과 달리 안은 무척 깔끔했고 특히 한 방은 작은 중환자실로 완벽하게 변형되어 있었다. 작은 산소 발생기, 모니터링 장비, 그리고 몇 개의 의료기구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리가 놀라워했다.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일할 때 많은 것을 배웠어요. 송 선생이 설명했다. 저개발국에서는 최소한의 장비로 최대 효과를 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송 선생은 신속하게 민수를 따뜻한 인큐베이터에 눕히고 산소 마스크를 그의 작은 얼굴에 씌웠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에요. 송 선생이 말했다. CEO 72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해리는 송 선생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다. 송 선생은 작은 주사기로 약물을 준비하여 민수의 작은 팔에 조심스럽게 주입했다. 이건 폐 성숙을 촉진하는 약이에요. 한국에서는 공식 승인되지 않았지만 태국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죠. 해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송 선생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감사하기엔 이르네요. 앞으로 3일 동안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을 거예요. 두 사람이 교대로 지켜봐야 합니다. 해리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모니터 사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송 선생이 말했다. 산소 수치가 90% 아래로 떨어지면 즉시 저를 깨워야 해요. 송 선생은 해리에게 기본적인 모니터링 방법과 응급 상황 시 대처법을 가르쳤다. 해리는 한 번도 의료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지만 그녀의 눈은 집중력으로 빛났다. 민수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잠들어 있었다. 작은 가슴이 오르내리는 모습이 불규칙했지만 그는 싸우고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해리는 인큐베이터 옆 의자에 앉아 민수를 지켜보았다. 그의 작은 얼굴에는 수진의 모습이 보였다. 그 생각에 해리의 가슴이 아팠다. 수진 씨, 해리가 속삭였다. 약속할게요. 당신의 아들을 지키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창문 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이 보였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해리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한 방향을 느꼈다. 그녀의 인생은 영원히 변했다. 그리고 그녀는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민수의 모니터에서 약한 삐소리가 계속됐다. 그 규칙적인 소리는 해리에게 희망의 메시지처럼 들렸다. 서울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은 혼란에 빠졌다. 이재영 교수와 2명의 의사, 그리고 3명의 간호사가 5번 인큐베이터 주변에 모여 있었다. 어떻게 된 거죠? 이 교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김지원 간호사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모르겠습니다. 잠시 다른 환자를 확인하러 갔다 왔는데 CCTV는요? 다른 의사가 물었다. 확인해보니 5분간 오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보안 담당자가 대답했다. 이 교수는 분노로 떨고 있었다. 지금 뭐라고요? 중증 환자가 그냥 사라졌다고요? 그때 병원장이 중환자실로 들어왔다. 무서운 일입니까? 이 교수는 상황을 설명했다. 병원장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강태욱 회장의 아들이라고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덧붙였다. 회장님께는 아직 알리지 마세요. 우리가 먼저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김 간호사는 그 자리에서 떨고 있었다. 그녀는 해리를 도운 것이 옳은 결정이었는지 의심스러워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 작은 생명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는 생각에 후회는 없었다. 송미란의 아파트에서 민수의 상태는 시시각각 변했다. 밤새 그의 산소 수치는 3번이나 위험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 매번 송 선생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산소 공급량을 높여요. 그녀는 해리에게 지시했다. 이 약물을 주입하고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세요. 해리는 마치 평생 이런 일을 해온 것처럼 송 선생의 지시를 따랐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공포는 그녀를 마비시키는 대신 초인적인 집중력을 부여했다. 새벽 3시 민수는 심각한 발작을 일으켰다. 그의 작은 몸이 경련하기 시작했고 모니터의 경고음이 방을 가득 채웠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요. 해리가 소리쳤다. 송 선생은 즉시 응급키트를 꺼냈다. 아기의 머리를 고정해요. 해리는 민수의 작은 머리를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피부는 창백하고 차가웠다. 공포가 해리의 가슴을 조여왔다. 제발, 민수야, 제발 버텨. 해리의 속삭임은 기도와 같았다. 송 선생은 신속하게 약물을 주입했다. 이건 발작을 멈추게 할 거예요.
초는 분처럼 느껴졌다. 해리는 민수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그의 작은 입술이 파랗게 변했다. 그때 민수의 눈이 잠시 떠졌다. 초록빛 눈동자가 해리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민수야, 이모가 여기 있어. 포기하지 마. 해리의 목소리는 강인했다. 그녀는 두려움을 보여줄 수 없었다. 민수를 위해서라도 마침내 발작이 멈췄다. 민수의 호흡이 다시 규칙적으로 돌아왔다. 모니터의 숫자가 안정되기 시작했다. 송 선생은 이마에 땀을 닦았다. 위기를 넘겼어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어요. 해리는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몇 시간 동안 제대로 숨을 쉬지 않은 것 같았다. 이게 얼마나 지속될까요? 그녀가 물었다. 송 선생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말하기 어려워요. 하루가 될 수도, 일주일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 아이는 싸울 의지가 있어요. 해리는 민수의 작은 손을 자신의 손가락으로 감쌌다. 그의 손가락이 반사적으로 그녀의 손가락을 붙잡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궁금해요. 해리가 속삭였다. 왜 이 아이의 폐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을까요? 송 선생은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했다.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 영양 불균형, 유전적 요인. 하지만 지금은 원인보다 해결책에 집중해야 해요. 해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수진이 임신 기간 동안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떠올렸다. 강태욱은 자주 집을 비웠고 수진은 종종 혼자 식사를 했다. 그녀는 항상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해리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내일은 더 힘든 날이 될 거예요. 송 선생이 말했다. 조금 쉬는 게 좋겠어요. 제가 지금은 지켜볼게요. 하지만 해리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민수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약속했다. 내가 너의 어머니가 되어줄게, 민수야. 네가 필요한 한 일은 주간으로, 주간은 한 달로 변해갔다. 해리와 송 선생은 민수를 돌보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 그들은 교대로 잠을 자며 24시간 아기를 지켜보았다. 해리는 기저귀 갈기, 주사기로 특수 영양제 먹이기, 생체 신호 모니터링과 같은 간호기술을 빠르게 습득했다. 송 선생은 놀라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민수에게 특별한 폐 마사지 요법을 적용하고 특수 한약 성분이 포함된 영양제를 개발했다. 이건 베트남에서 배운 방법이에요. 송 선생이 설명했다. 폐 발달을 촉진시키는 허브를 사용해요. 해리는 모든 것을 열심히 배웠다. 그녀는 매일 밤 송 선생의 의료서적을 공부했다. 그녀는 미생물학, 신생아 관리, 호흡기 질환에 관한 책을 읽었다. 그녀의 머리는 새로운 용어와 지식으로 가득 찼다. 민수가 태어난 지 2주가 지났을 때 그는 처음으로 혼자서 우유를 삼킬 수 있었다. 해리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것이다. 민수의 작은 입술이 주사기 끝을 붙잡고 스스로 우유를 빨아들이는 모습은 기적과 같았다. 이제 살 수 있을까요? 해리가 송 선생에게 물었다. 송 선생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직 확실하게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민수는 매일 강해지고 있어요. 그의 의지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3주차에 들어서자 민수는 점점 더 생기를 되찾았다. 그의 피부색이 좋아졌고 울음소리도 강해졌다. 그는 이제 해리의 목소리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해리가 말을 하면 민수는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강태욱은 아들의 실종에 분노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고 사립탐정을 고용했다. 뉴스에는 재벌 3세의 실종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윤혜리라는 가정부가 주요 용의자입니다. 만약 그녀를 보시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십시오. 해리는 뉴스를 보면서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의 얼굴이 전국에 공개되었다. 그녀는 이제 범죄자가 되었다. 걱정 마세요. 송 선생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여기서는 안전해요. 제 이웃들은 모두 저를 신뢰하고 질문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는 바깥 세상이 두려웠다. 그녀는 창문 커튼을 항상 닫아두었고 필요할 때만 잠깐씩 밖에 나갔다. 그녀의 세상은 이제 송 선생의 아파트와 민수로 축소되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민수는 놀랍도록 발전했다. 그는 이제 정상적인 분유를 소화할 수 있었고 밤에도 3-4시간 연속으로 잘 수 있었다. 해리는 매일 아침 민수의 작은 변화를 기록했다. 오늘은 처음으로 웃는 것 같았다. 오늘은 더 오래 깨어 있었다. 오늘은 내 손가락을 더 세게 잡았다. 그는 당신을 어머니로 인식하고 있어요. 송 선생이 말했다. 해리는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저는 그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는 아니지만 모든 의미에서 당신은 그의 어머니예요. 송 선생이 말했다.
당신이 그의 생명을 구했고 매일 그를 위해 싸우고 있어요. 그게 진정한 어머니의 의미입니다. 해리는 민수를 안고 자신의 심장 위에 올려놓았다. 그의 작은 머리가 그녀의 가슴에 기대어 있었다. 그의 심장 박동이 그녀의 것과 동기화되는 것 같았다. 난 네가 얼마나 특별한지 항상 말해줄게. 해리가 속삭였다. 내 어머니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송 선생과 해리는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방문객은 거의 없었다. 송 선생은 조용히 창문으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경찰이에요. 후문으로 나가세요. 송 선생이 속삭였다. 제가 그들을 붙잡아 둘게요. 해리는 민수를 담요로 감싸 안고 주방을 통해 뒷문으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다. 필요한 약은 가방에 다 넣었어요. 송 선생이 작은 배낭을 건넸다. 이걸로 3일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해리는 망설였다. 선생님은요? 걱정 마세요. 오래된 간호사에게는 몇 가지 트릭이 있답니다. 송 선생이 미소를 지었다. 아이 주소로 가세요. 제 여동생 집이에요. 그녀도 믿을 수 있어요.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윤혜리 씨 안에 계시면 문을 열어주세요. 서울경찰청 강력반입니다. 해리는 송 선생을 꼭 안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빨리 가요. 민수를 지켜야 해요. 해리는 뒷문을 통해 빠져나갔다. 아파트 단지의 뒷길은 다행히 한적했다. 그녀는 민수를 품에 안고 빠르게 걸었다. 달리고 싶었지만 민수에게 좋지 않을 것이다. 그의 폐는 여전히 약했다. 버스 정류장까지 10분이 필요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해리는 무사히 버스에 올랐다. 그녀는 가장 뒷좌석에 앉았다. 민수는 다행히 조용했다. 마치 상황의 긴박함을 이해하는 것처럼. 송 선생의 여동생은 인천에 살고 있었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였다. 해리는 창밖을 내다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민수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면 어떻게 할지, 경찰이 그녀를 발견하면 어떻게 될지. 그때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송 선생이었다. 괜찮으세요? 해리가 속삭였다. 경찰이 떠났어요. 송 선생의 목소리는 안도감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단순히 주변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직 우리를 특정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그들이 CCTV를 확인하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해리가 숨을 내쉬었다. 민수와 저는 버스 아니에요. 인천으로 가고 있어요. 여동생에게 이미 연락했어요. 그녀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송 선생의 목소리가 갑자기 심각해졌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돈이 거의 바닥났어요. 해리는 눈을 감았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지난 한 달 동안 그들은 1천만 원을 거의 다 써버렸다. 고가의 약물, 특수 영양제, 의료 장비, 모든 것이 비쌌다. 얼마나 남았나요? 해리가 물었다. 약 100만 원 정도요? 이대로라면 일주일도 못 갈 거예요. 송 선생이 대답했다. 게다가 민수는 곧 전문의의 진찰이 필요해요. 그의 심장에 잡음이 들려요. 해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저축은 이미 바닥났고 찬호에게 더 빌릴 수도 없었다.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네요. 해리가 마침내 말했다. 강태욱 회장님께 연락해야겠어요. 확신해요? 송 선생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당신을 경찰에 넘길 수도 있어요. 위험을 감수해야 해요. 민수의 건강이 우선이에요. 해리의 목소리는 결연했다. 게다가 그는 민수의 아버지예요. 알 권리가 있어요. 특히 민수가 이렇게 회복하고 있다면. 버스가 인천으로 향하는 동안 해리는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강태욱에게 연락할 것이다.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지만 그것은 민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송 선생의 여동생 집에 도착했을 때 해리는 지쳐 있었다. 박미숙은 송 선생과 닮았지만 더 부드러운 인상이었다. 그녀는 해리와 민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언니가 모든 걸 설명해줬어요. 미숙이 말했다. 당신의 용기에 감동받았어요. 여기서 편히 쉬세요. 그래서 그날 밤 민수를 재운 후 해리는 결정적인 행동을 취했다. 그녀는 강씨 저택에 전화를 걸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다. 강씨 가문입니다. 집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강태욱 회장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해리가 말했다. 윤해리라고 전해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차갑고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해리. 감히 어디서 전화를 하는 건가? 해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노력했다.
회장님, 민수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해지고 있어요. 전화 너머로 날카로운 숨소리가 들렸다. 어디 있지? 강태욱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다. 당장 내 아들을 돌려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미 신고하셨잖아요. 해리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제발 제 말을 들어보세요. 민수는 병원에서 죽을 뻔했어요. 의사들이 포기했을 때 저는 그를 구하기 위해 행동했어요. 납치는 범죄야. 강태욱이 으르렁거렸다. 생명을 구하는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해리의 목소리가 강해졌다. 회장님은 민수를 버렸어요. 그가 살 수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강태욱이 말했다. 증명해봐. 내 아들이 정말 살아있다는 걸. 해리는 준비해두었던 사진을 보냈다. 그날 아침 찍은 민수의 모습이었다. 그의 눈은 생기가 돌았고 피부색도 건강해 보였다. 몇 분간 아무 말이 없었다. 해리는 강태욱이 사진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떻게? 그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분노 대신 놀라움과 혼란이 묻어났다. 의사들은 그가 살 수 없다고 했어. 특별한 치료를 받았어요. 해리가 설명했다. 전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였던 송미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요. 민수의 폐가 이제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어요. 강태욱의 호흡이 빨라졌다. 내 아들을 보고 싶어. 해리는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다. 만나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 강태욱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다. 경찰을 대동하셔도 좋습니다. 해리가 말했다. 하지만 저를 바로 체포하는 대신 민수의 상태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송 선생님에게 민수의 치료법에 대해 들어보세요. 침묵이 흘렀다. 해리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녀의 미래가 이 대화에 달려 있었다. 알았어. 강태욱이 마침내 말했다. 내일 오전 10시 장소를 문자로 보내. 전화가 끊어졌다. 해리는 심호흡을 했다. 첫 번째 산을 넘었다. 미숙이차 한 잔을 들고 다가왔다. 어떻게 됐어요?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해리가 말했다. 경찰도 올 거예요. 미숙의 눈이 걱정으로 가득 찼다. 체포도할 수도 있어요. 알고 있어요. 해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민수를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어요. 그날 밤 해리는 민수 옆에 누워 그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았다. 한 달 전에 그 연약한 아기는 이제 훨씬 더 튼튼해졌다. 그의 피부는 분홍빛이 돌았고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일 네 아빠를 만날 거야, 민수야. 해리가 속삭였다. 그가 널 얼마나 사랑하게 될지 넌 모를 거야. 민수는 마치 이해한 듯 해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작은 손이 해리의 얼굴을 만졌다. 걱정 마, 해리가 미소 지었다. 이모는 어디에 있든 항상 널 지켜볼 거야. 감옥에 가더라도. 그 생각에 해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민수와 떨어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민수는 그녀의 아이가 아니었다. 언젠가는 그를 돌려줘야 했다. 다음 날 아침 해리는 일찍 일어나 민수를 목욕시키고 가장 예쁜 옷을 입혔다. 수진이 임신 중에 사두었던 작은 하늘색 내복이었다. 해리는 민수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빗었다. 오늘이 새로운 시작이야, 민수야. 그녀가 말했다. 송 선생도 도착했다. 그녀는 민수의 건강 상태를 기록한 모든 문서를 가져왔다. 걱정 마세요. 송 선생이 해리의 어깨를 토닥였다. 진실은 항상 이깁니다. 미숙은 그들을 작은 카페로 데려다 주었다. 그곳은 조용했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구석진 자리가 있었다. 10시 정각 카페 문이 열렸다. 강태욱이 들어왔다. 그의 뒤로 2명의 경찰관이 따라왔다. 해리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민수를 더 꽉 안았다. 강태욱의 시선이 민수에게 고정되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카페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강태욱은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분노, 혼란, 그리고 무언가, 아마도 희망일까. 그는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보고 있었다. 이게 정말...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해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수예요. 강태욱은 조심스럽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경찰관들은 문 근처에 서 있었다. 그들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직 개입하지는 않았다. 그를 안아봐도 될까요? 강태욱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서 평소의 권위는 사라지고 없었다. 해리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민수를 놓기 싫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그녀가 이 만남을 주선한 이유였다. 그녀는 천천히 민수를 강태욱에게 건넸다. 강태욱은 처음에는 어색하게 아기를 받아들었다.
그는 분명히 아기를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수를 품에 안은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벽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민수는 낯선 사람의 품에 안겨 잠시 불안해했다. 그러다 강태욱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민수가 미소를 지었다. 그가 웃고 있어 강태욱이 숨을 멈췄다. 그가 나를 알아보는 걸까? 송 선생이 부드럽게 말했다. 아기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요. 강태욱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강철 같은 기업인의 얼굴에 감정의 파도가 밀려왔다. 그는 민수의 작은 손가락을 만졌다. 민수가 그의 손가락을 꽉 잡았다. 어떻게? 강태욱이 해리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그를 살려낸 거죠? 해리는 지난 한 달간의 여정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송 선생의 비정통적 치료법, 24시간 간호, 그리고 민수의 놀라운 회복력에 대해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모든 돈을 쏟아부었는지, 어떻게 매일 밤 잠도 자지 않고 민수를 지켰는지 말했다. 송 선생은 의학적 측면을 더 자세히 설명했다. 그녀는 민수의 폐 발달을 위한 특별 요법과 그 결과를 보여주는 차트를 꺼냈다. 강태욱은 모든 것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의 눈은 민수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완전히 건강해질 수 있나요? 그가 마침내 물었다. 송 선생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추세라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개월간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그녀는 주저했다. 말씀하세요. 강태욱이 재촉했다. 심장에 약간의 잡음이 있어요. 전문의의 진찰이 필요합니다. 강태욱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결정을 내린 듯했다. 해리 씨, 그가 말했다. 당신이 내 아들을 납치한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해리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녀는 체포될 것이다. 하지만 강태욱이 계속했다. 당신이 그를 구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그를 버렸을 때 강태욱은 경찰관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 사건은 오해였습니다. 윤혜리 씨는 내 동의해 행동했습니다. 고소를 취하겠습니다. 경찰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분명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음을 느꼈다. 회장님, 한 경찰이 말했다. 납치 혐의는 심각합니다. 이미 신고가 접수되었고 저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강태욱이 단호하게 말했다. 오히려 찾았죠. 해리는 강태욱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런 반응을 기대하지 않았다. 강태욱은 그녀에게 작은 고개 끄덕임을 보냈다. 그것은 감사의 표시였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해리가 조용히 물었다. 강태욱은 민수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우리 모두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민수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 듯 해리와 강태욱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초록색 눈동자는 두 사람의 모습이 함께 비쳤다. 강태욱의 차량은 서울의 번화가를 지나 한남동으로 향했다. 차 안의 분위기는 미묘했다. 해리는 뒷자리에서 민수를 안고 있었고 강태욱은 조수석에서 자주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불신과 경이로움이 공존했다. 집에 도착하면 강태욱이 침묵을 깼다. 송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의를 바로 불러오겠습니다. 해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여전히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감옥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강씨 저택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민수의 방은 어떻게 할까요? 해리가 물었다. 강태욱은 잠시 생각했다. 수진이가 꾸며놓은 방이 있어요. 임신 중에 직접 디자인했죠. 그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다. 수진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여전히 그에게 고통이었다. 그녀는 항상 아들을 원했어요. 강태욱이 계속했다.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방을 꾸몄죠. 바다와 태양처럼 자유롭게 자랐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해리는 민수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다. 그녀는 수진의 마지막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이 도울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약속했다. 한남동의 대저택이 보이기 시작했다. 해리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곳을 도망쳐 나온 지 한 달 만의 귀환이었다. 문이 열리자 집사와 다른 가사 도우미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모두 해리를 경악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뉴스에서 그녀가 아기를 납치했다고 보도되었기 때문이었다. 박 집사, 강태욱이 말했다. 윤혜리 씨와 민수는 이제 우리 가족의 일원입니다. 그렇게 대해주세요. 박 집사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숙였다. 네, 회장님. 그리고 3층 게스트룸을 해리 씨를 위해 준비해 주세요. 민수의 방 바로 옆으로요.
해리는 놀랐다. 그녀는 이전처럼 직원 숙소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했다. 회장님, 저는... 해리가 말을 시작했다. 강태욱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당신은 이제 가정부가 아니에요. 민수의 보호자예요. 그들은 함께 수진이 꾸며놓은 아기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해리는 숨을 들이켰다. 방은 정말 아름다웠다. 천장에는 별자리가 그려져 있었고 벽에는 바다와 해변의 그림이 있었다. 창계는 작은 요람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편안해 보이는 흔들 의자가 있었다. 수진이가 여기서 아기와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계획했어요. 강태욱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그녀는 직접 책을 읽어주고 싶어 했죠. 해리는 민수를 조심스럽게 요람에 눕혔다. 민수는 새 환경에 호기심을 보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는 천장의 별들을 보고 작은 손을 뻗었다. 그는 어머니의 방을 좋아하는 것 같네요. 해리가 미소 지었다. 강태욱은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강한 아이라는 것을.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박 집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회장님, 심장 전문의 김도윤 선생님이 도착하셨습니다. 강태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를 진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의사의 진찰이 시작되었다. 김도윤 교수는 서울대학교 병원의 저명한 소아심장 전문의였다. 그는 세심하게 민수를 검사했다.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듣고 작은 기계로 심장 활동을 측정했다. 어떻습니까? 강태욱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김 교수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대답했다. 작은 심실 중격 결손이 있습니다. 심장벽에 구멍이 있는 거죠. 해리와 강태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심각한가요? 해리가 간신히 물었다. 김 교수는 안심시키듯 손을 들었다. 많은 신생아들이 이런 문제를 갖고 태어납니다. 대부분은 저절로 치유됩니다. 하지만 민수의 경우는 조금 더 크기 때문에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최악의 경우는요? 강태욱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진실을 원했다.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6개월간 지켜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사가 떠난 후 강태욱은 서재로 해리를 불렀다. 오래된 책들과 가문의 사진들로 가득한 고풍스러운 공간이었다. 벽에는 수진의 사진도 걸려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고 눈에는 생기가 넘쳤다. 앉으세요. 강태욱이 가죽 소파를 가리켰다. 해리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녀는 이 공간에서 불편함을 느꼈다. 전에는 청소를 위해서만 이곳에 들어올 수 있었다. 민수를 살린 것에 감사합니다. 강태욱이 갑자기 말했다. 내가 그를 버렸을 때 당신이 그를 구해주었어요. 해리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놀랐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당신은 그 이상을 했어요. 강태욱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했어요. 내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죠.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계속했다. 수진이가 죽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그 고통은 견딜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민수를 원망했어요. 그가 수진이를 데려갔다고. 강태욱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얼마나 끔찍한 생각인지 알아요. 자신의 아이를 원망한다는 게. 해리는 강태욱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후회였다. 사람들은 다 다른 방식으로 슬퍼해요. 해리가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의 마음이 치유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강태욱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내가 더 강했어야 했어요. 수진이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책상 서랍을 열고 봉투를 꺼냈다. 이것은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제안입니다. 그가 말했다. 민수의 양육비와 당신의 급여가 들어있어요. 당신이 민수의 공식 보모가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제가 일할 때 민수를 돌봐주세요. 해리는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엄청난 금액의 수표가 있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이건 너무 많아요. 그녀가 숨을 들이켰다. 당신의 가치만큼은 아닙니다. 강태욱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이 있어요.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것은 법적 문서입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이 민수의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해리는 충격을 받았다. 저에게요? 강태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만큼 민수를 사랑하고 지킬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진이도 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해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조건이 있습니다. 강태욱이 계속했다. 민수가 자라면서 어머니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수진이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물론이죠. 해리가 즉시 대답했다. 매일 수진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그리고 더 많이 알고 싶어요. 강태욱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럼 결정된 겁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 가족입니다, 해리 씨. 해리는 서류에 서명했다. 그녀의 손이 약간 떨렸다. 한 달 전, 그녀는 단순한 가정부였다. 이제 그녀는 재벌 3세의 법적 보호자가 되었다.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바뀔 수 있는지. 내일부터 송 선생님을 정기적으로 모셔와 민수의 치료를 계속하겠습니다. 강태욱이 말했다. 그리고 6개월 후에는 김 교수님과 함께 심장 수술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해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강한 아이예요. 그는 이겨낼 거예요. 당신 덕분에요. 강태욱이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이 민수에게 준 것은 단순한 간호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에게 사랑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를 살게 한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에는 이제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그것은 수진과 민수를 통해 연결된 운명과도 같았다. 함께 가서 민수를 보러 갈까요? 해리가 제안했다. 강태욱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한 달 만에 첫 진정한 미소였다. 네, 우리 아들을 보러 가요. 2개월이 흐른 어느 늦가을 오후, 해리는 한남동 저택의 정원에서 민수를 안고 있었다. 아기는 이제 3개월이 되었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건강해 보였다. 그의 피부는 생기가 돌았고 웃음소리는 더 커졌다. 정원의 단풍나무 아래에서 민수는 색색의 낙엽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저것은 단풍이야 민수야. 해리가 속삭였다. 가을이 되면 나무잎들이 이렇게 빨갛고 노랗게 변하지. 민수는 마치 이해한 듯 깨아르르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해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정원 끝에서 강태욱이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자주 집에 있었다. 회의를 조정하고 출장을 줄이고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민수와 보내려고 노력했다. 그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부드러움이 있었다. 오늘 좋아 보이네요. 강태욱이 다가와 말했다. 네, 오늘은 특히 더 활발해요. 해리가 대답했다. 아까는 혼자서 장난감을 10분 동안이나 가지고 놀았어요. 강태욱이 민수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우리 아들. 아빠가 자랑스럽구나. 민수는 아버지의 손길에 반응하여 더 밝게 웃었다. 강태욱과 민수 사이의 유대는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었다. 해리 씨, 강태욱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당신에게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해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네, 회장님. 이제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냥 태욱 씨라고 불러주세요. 해리는 놀랐다. 한국의 엄격한 위계 문화에서 이것은 상당한 친밀감의 표현이었다. 네, 태욱 씨. 해리가 어색하게 말했다. 강태욱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민수의 돌잔치에 대한 겁니다. 돌잔치요? 아직 9개월이나 남았는데요. 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싶어요. 특별한 날이 될 테니까요. 강태욱의 목소리에는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처음에는 그가 첫 생일을 맞이할 수 있을지조차 확신하지 못했으니까요. 해리는 이해했다. 민수의 첫 생일은 단순한 돌잔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승리를 기념하는 것이었다.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해리가 물었다. 할라, 대규모로 하고 싶습니다. 강태욱이 대답했다. 가족, 친구, 회사 동료들 모두에게 민수의 기적을 보여주고 싶어요. 해리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민수가 마땅히 받아야 할 축하였다. 그리고 강태욱이 조금 망설이며 계속했다. 그 자리에서 당신을 공식적으로 민수의 대모로 발표하고 싶습니다. 해리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민수는 없었을 거예요. 강태욱이 진지하게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해리는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뿐이었다. 또한 강태욱이 계속했다. 수진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조산아와 심장질환이 있는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요. 당신이 이사회에 참여해 주었으면 합니다. 해리는 완전히 놀랐다. 저요? 하지만 전 그런 경험이 없어요. 당신은 가장 중요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강태욱이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의 관점은 매우 귀중할 겁니다. 해리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2달 전만 해도 그녀는 단순한 가정부였다. 그리고 지금은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한 가지 더 강태욱이 말했다. 민수의 건강이 안정되면 당신이 공부를 계속하길 바랍니다. 대학교에서 간호학을 공부하는 것은 어떨까요? 회사에서 학비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혜리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대학 공부는 그녀가 항상 꿈꿔왔지만 어머니의 병간호와 생계 때문에 포기했던 꿈이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가 간신히 말했다. 민수가 갑자기 작은 손을 뻗어 혜리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작은 손가락이 혜리의 뺨에 닿자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고마워, 민수야. 이모는 괜찮아. 행복해서 우는 거야. 강태욱도 미소를 지었다. 그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를 사랑해요. 혜리가 민수를 더 가까이 안으며 말했다. 그리고 항상 그럴 거예요. 2달 후 겨울에 첫 눈이 내리던 날, 민수의 심장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다. 검사 결과 그의 심실 중격 결손은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았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심장 수술실 앞 혜리와 강태욱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둘 다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수술은 약 4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김도윤 교수가 출발하기 전 설명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는 강한 아이입니다. 그 말을 듣고 혜리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이었다. 민수는 태어날 때부터 투사였다. 그는 이것도 이겨낼 것이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강태욱이 김 교수의 손을 꽉 잡았다. 부탁드립니다. 수술이 시작되고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혜리는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 강태욱은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초조해했다. 그는 종종 시계를 확인했다. 괜찮을 거예요. 혜리가 강태욱에게 말했다. 민수는 이미 불가능한 일을 해냈어요. 그는 분명 이것도 이겨낼 거예요. 강태욱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다. 내가 그를 처음 버렸을 때,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혜리가 말했다. 하지만 미래는 다르죠. 당신은 이제 훌륭한 아버지가 되고 있어요. 강태욱은 고마움의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항상 최선을 보죠. 수진 씨도 그랬을 거예요. 혜리가 미소 지었다. 그녀는 희망을 잃지 않았을 거예요. 수술 3시간째, 송미란 선생이 병원에 도착했다. 그녀는 민수의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지금도 종종 민수를 방문했다. 어떻게 되고 있나요? 송 선생이 물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혜리가 대답했다.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는 게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해요. 마침내 4시간 30분 후 수술실 문이 열리고 김도윤 교수가 나왔다. 그의 표정은 피곤했지만 밝았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심실 중격 결손을 완전히 복구했습니다. 민수는 회복실에 있고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혜리와 강태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강태욱은 감격에 겨워 김 교수를 끌어안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가 말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회복실에서 그들은 마침내 민수를 볼 수 있었다. 작은 아기는 여러 모니터와 튜브에 연결되어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언제 깰까요? 혜리가 물었다. 조금 있으면 깰 겁니다. 간호사가 대답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날 밤 혜리와 강태욱은 병실에서 민수와 함께 밤을 보냈다. 그들은 교대로 민수를 지켜보았다. 강태욱이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혜리는 민수의 작은 손을 잡고 있었다. 민수야, 이모가 여기 있어. 그녀가 속삭였다. 니언 정말 용감한 아이야. 이제 다 괜찮을 거야. 그때 민수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그의 초록색 눈동자가 혜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은 미소가 그의 입가에 맴돌았다. 강태욱 씨. 혜리가 소리쳤다. 민수가 깼어요. 강태욱은 즉시 깨어나 민수의 침대로 달려왔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안녕, 우리 아들. 그가 말했다. 아빠가 여기 있어. 민수의 작은 손이 아버지의 손가락을 붙잡았다. 그것은 강태욱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그는 혜리를 바라보았고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기쁨을 나눴다. 일주일 후 민수는 퇴원 허가를 받았다. 의사들은 그의 빠른 회복에 놀랐다. 그들은 민수의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민수는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김 교수가 말했다. 물론 정기적인 검진은 필요하겠지만 그의 심장은 이제 건강합니다. 혜리는 감격에 겨워 민수를 안았다. 들었어, 민수야? 넌 이제 완전히 건강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강태욱이 조용히 말했다. 혜리 씨, 당신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 같아요. 혜리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요. 저는 아니요, 강태욱이 말을 잘랐다. 당신은 우리 가족을 구했어요. 민수뿐만 아니라 저도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제 아들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제 영혼도 잃었을 거예요. 해리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에요, 태욱 씨. 가족은 서로를 돕는 거죠. 강태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는 가족입니다. 수진이도 이런 결말을 원했을 거예요. 민수는 뒷좌석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의 작은 가슴은 이제 건강하게 오르내렸다. 그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싸우지 않아도 되었다. 이제 그는 사랑받는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다. 해리는 창밖으로 눈 내리는 서울을 바라보았다. 인생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5개월 전 그녀는 단순한 가정부였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새로운 가족을 찾았다. 그것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사랑과 희생으로 맺어진 진정한 가족이었다. 민수의 작은 미소에는 수진의 모습이 비쳤다. 그리고 그것은 해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다. 민수의 첫 번째 돌잔치가 다가왔다. 강태욱은 이날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2달 전부터 준비했다. 한남동 저택의 정원은 꽃과 풍선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전통 돌상은 현대적인 터치로 재해석되었지만 여전히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존중했다. 해리는 민수를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전통 돌복으로 갈아입혔다. 아기는 이제 튼튼하고 건강했다. 그의 웃음소리는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오늘 네가 주인공이야, 민수야. 해리가 속삭였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러 올 거야. 모두 네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게 될 거야. 민수는 마치 이해한 듯 해리의 얼굴을 만지며 웃었다. 그의 초록색 눈동자는 수진을 닮아 더욱 빛나 보였다.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다. 강태욱의 가족들, 비즈니스 파트너들, 그리고 친구들. 송미란 선생도 함께했다. 그녀는 민수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았다. 우리 작은 전사가 이렇게 컸구나. 그녀가 감격스럽게 말했다. 기억나니? 처음 너를 봤을 때는 내 손바닥보다 작았어. 해리의 어머니도 초대받았다. 그녀는 딸의 변화된 삶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해리야,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네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편안하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줄 누가 알았겠니? 해리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제 마음을 따랐을 뿐이에요. 하객들이 모두 모이자 강태욱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품에 민수를 안고 있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민수의 첫 생일을 축하할 수 있어 기쁩니다. 그가 말했다. 1년 전 오늘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고 아들마저 잃을 뻔했죠.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해리는 그가 얼마나 감정적인지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민수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를요. 강태욱은 해리를 향해 손짓했다. 해리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앞으로 나섰다. 윤해리 씨가 없었다면 오늘의 민수는 없었을 겁니다. 강태욱이 진지하게 말했다. 그녀는 제가 포기했을 때도 민수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제 아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해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작은 얼굴에는 호기심과 행복이 가득했다. 오늘 저는 공식적으로 윤해리 씨를 민수의 대모이자 법적 보호자로 선언합니다. 강태욱이 계속했다. 그녀는 이제 우리 가족의 일원입니다. 영원히. 박수 소리가 정원을 가득 채웠다. 해리는 강태욱과 민수 옆으로 다가갔다. 세 사람은 함께 서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그것은 새로운 가족의 첫 공식 사진이었다. 또한 오늘 저는 수진 재단의 설립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강태욱이 말했다. 이 재단은 조사나와 심장질환이 있는 아이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윤혜리 씨와 송미란 선생님이 이사회에 참여해 주실 예정입니다. 송 선생은 놀란 표정으로 강태욱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도 감동의 눈물이 맺혔다. 돌잔치의 하이라이트 순간 민수는 전통적인 돌잡이를 했다. 그는 여러 물건 중에서 의사의 청진기와 펜을 선택했다. 사람들은 환호했다. 의사가 될 거야, 우리 아들. 강태욱이 웃으며 말했다. 해리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분명 많은 생명을 구할 거예요. 해가 질 무렵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다. 해리는 지친 민수를 안고 그의 방으로 향했다. 창문을 통해 저물어가는 햇살이 비쳐 들어왔다.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었지.
민수야, 해리가 말했다. 민수는 졸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은 입술로 분명한 단어를 발음했다. 엄마. 해리는 숨을 멈췄다. 그것은 민수의 첫말이었다. 민수의 첫말은 해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꾸어 놓았다. 그 밤 그녀는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 앉아 별이 빛나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엄마라는 말이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자신이 민수의 생물학적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는 진정한 의미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랑, 헌신 그리고 희생을 통해 다음 날 아침 해리는 민수의 말을 강태욱에게 전했다. 그가 엄마라고 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수진 씨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강태욱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해리 씨, 당신은 수진의 자리를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자리를 만들었어요. 민수에게 있어서 당신은 엄마예요. 그리고 수진도 그것을 원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날 오후 그들은 함께 수진의 묘소를 찾았다. 아름다운 벚꽃 나무 아래 위치한 고요한 장소였다. 민수는 해리의 품에 안겨 있었다. 수진아, 강태욱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네가 보고 싶어할 모습으로. 해리도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수진 씨, 제가 민수를 잘 돌볼게요. 제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당신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게 할게요. 약속해요. 민수는 마치 상황을 이해한 듯 조용히 있었다. 그의 작은 손이 묘비를 향해 뻗어나갔다. 2달 후 수진 재단의 공식 출범식이 열렸다. 서울 시내의 대형 컨퍼런스 홀에는 의료계, 비즈니스계의 인사들과 다수의 기부자들이 모였다. 해리는 재단의 이사로서 연설을 하게 되었다. 저는 1년 전까지만 해도 단순한 가정부였습니다. 해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한 작은 생명을 통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이야기, 그리고 그를 구하기 위한 여정을 간략하게 나눴다. 청중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은 듯했다. 오늘 이 재단의 출범은 단순한 자선단체의 시작이 아닙니다. 해리가 계속했다. 이것은 사랑의 유산입니다. 박수진 씨가 남긴 사랑의 유산이죠. 그녀는 아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녀의 사랑은 민수를 통해 살아있고 이제 이 재단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강태욱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다. 다른 모든 사람들도 따라서 일어났다. 해리는 감격에 겨워 고개를 숙였다. 재단의 첫 프로젝트는 서울 외곽의 소외된 지역에 소아심장 클리닉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송미란 선생은 클리닉의 운영을 맡게 되었다. 이게 제 꿈이었어요. 송 선생이 해리에게 말했다.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일하면서 저는 항상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어 기뻐요. 해리가 대답했다. 저녁, 세 사람은 한남동 저택의 정원에서 시간을 보냈다. 민수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고 작은 발로 불안정하게 정원을 탐험하고 있었다. 강태욱은 항상 그의 뒤를 따라다니며 넘어질까 걱정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해리가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배우는 거죠. 강태욱은 미소를 지었다. 네, 저도 그렇게 배웠네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법을. 해가 저물어가며 하늘은 아름다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민수는 해리의 무릎에 기대어 앉았다. 그의 작은 눈은 하늘의 색을 반사하고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해리가 조용히 물었다. 강태욱은 생각에 잠겨 대답했다.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수진이가 우리를 이렇게 모아준 거죠. 해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민수의 작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아기는 그녀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도전을 겪겠지만 강태욱이 말했다.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네, 해리가 대답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밤하늘에 첫 별이 빛나기 시작했다. 해리는 그중 가장 밝은 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것이 수진의 별이라고 상상했다. 영원히 그들을 지켜보는 별자 민수는 꿈속에서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에는 수진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미소는 해리와 강태욱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이었다. 사랑이 모든 경계를 초월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혈연을 넘어선다는 증거. 그들은 역경 속에서 만들어진 사랑으로 단단해진 가족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 모두에게 충분했다.